한 한국인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카터입니다. 텍사스주 하트랜드 교도소의 소장으로 12년간 근무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겪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명의 한국인 여성이 어떻게 미국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교도소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요리가 낳은 기적의 실화입니다. 제가 일하던 교도소는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텍사스주 하트랜드 교도소에는 1,500명의 수감자가 수용되어 있었고, 미국 전역에서도 최악의 폭동 발생률을 자랑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해병대에서 복무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터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도소만큼 절망적이고 위험한 곳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이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한 달 평균 25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특히 식사 시간에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식당에 들어설 때마다 마치 전투태세에 돌입한 듯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만이 가득했고, 미소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직률은 78%라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 대부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지옥에서 일할 수 있겠나?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라겠어.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나는 동료들을 저는 셀 수 없이 많이 배웅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식사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고작 $2 50센트라는 절망적인 예산으로 세 끼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수감자들 앞에 놓이는 것은 회색 물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물 같은 오트밀과 딱딱한 빵, 점심 식사는 정체불명의 수프와 샌드위치, 저녁 식사는 무슨 고기인지 알 수 없는 덩어리와 통조림 옥수수 같은 식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매번 식사를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딴 건 개밥이야.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고. 그리고 거의 반드시 누군가가 식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으로부터 폭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은 매번 전쟁터가 되었고, 의자와 식기가 날아다니고 주먹이 오가는 광경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규모 폭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식사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3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일제히 난동을 부렸습니다. 수감자 3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 2명도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 정부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카터 소장, 이대로라면 교도소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당신 자신의 경질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소. 라는 통보였습니다. 소장으로서의 제 경력이 끝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사라는 매일 밤 제 모습을 걱정하며 여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잖아요. 이제 한계가 아닐까요? 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제이크도 아빠, 요즘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도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 놀랄 정도로 초췌해진 제 모습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운명의 밤은 아무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만들어준 수제 미트로프와 메시트 포테이토를 앞에 두고 가족 3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의 스트레스로 지쳐 있었고 거의 말없이 식사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 아들 제이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에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엄마 요리를 먹으면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따뜻하고 안심이 되고 가족이란 게 참 좋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 순간 저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식사는 단순한 영양 보충 수단, 살기 위한 연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식사에는 애정이 있고, 기억이 있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아들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교도소 문제의 근원은 식사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교도소, 식사, 개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소년원, 식단 개혁으로 재범률 90% 감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그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의 부산에 있는 한 소년원에서 식사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설 내 폭력 사건이 급감하고 퇴소 후 재범률도 대폭 낮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의 중심인물로 소개된 것은 박서연이라는 38세의 임상 영양사였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소년원에서 10년간 근무하며 어머니의 손맛 프로젝트라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최저의 재범률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음식은 마음의 약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것을 넘어 마음에 닿는 요리를 제공함으로써 비행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갱생의 길로 이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성과도 실려 있었습니다. 박서연 영양사가 담당하기 전에 소년원에서는 한 달에 10억 원 이상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식단 개혁 후에는 월 1건 이하로 격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퇴소 3년 이내의 재범률이 전국 평균 30%에서 3%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이 틀 때까지 그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거다. 이것이 답이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주 정부의 상사인 로버트 해리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국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카터, 자네는 식사를 바꾸면 교도소가 바뀐다고 말하는 건가?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나?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성공 사례,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것이 마지막 수단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고 사직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운 좋게도 당시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전문가 상호 파견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산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교통비와 숙박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해리스 국장은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카터,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야.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네 목은 날아갈 줄 알게. 라는 엄격한 조건이었지만 저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보낼 공식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교도소의 현황, 지금까지의 시행착오, 그리고 박서연 씨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20페이지 분량의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이 교도소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박서연 임상영양사의 3개월간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라는 회신이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12년간의 교도소 근무에서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보고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빛이 보이는군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박서연 씨를 마중 나갔던 날의 일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의 도착 게이트에서 저는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한국인 여성이 정말로 우리 지옥 같은 교도소를 바꿀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반신반의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나온 박서연 씨를 본 순간 저는 내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키 150cm, 체중은 아마 45kg 정도일까요? 매우 가녀리고 언뜻 보면 중학생처럼 보이기도 하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으로 정말 괜찮을까? 라는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교도소에는 키가 2m가 넘는 거구들이나 근육질의 흉악한 수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상대로 이 가녀린 여성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순간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머리를 스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서연 씨가 뱉은 첫마디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카터 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서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신체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차로 교도소로 향하는 동안 박서연 씨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미국의 대지는 넓네요. 분명 훌륭한 식재료가 많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미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교도소에 도착하자 박서연 씨는 먼저 식당을 보여주시겠어요? 실제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식사 시간의 식당은 전쟁터 그 자체입니다. 이 작은 여성을 그런 위험한 장소에 데려가는 것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 씨의 결심은 확고했고 결국 식당으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의 식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평소처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았고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씨의 존재를 알아차리자 명백히 저기를 드러낸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어이, 저 동양 여자는 누구야? 뭐 하러 온 거야? 우리를 구경거리로 삼을 셈인가?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박서연 씨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경직했지만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식당 안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도소 내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빅조 맥그리거입니다. 키 205cm, 체중 140kg의 거구로 25년이라는 장기간 복역 중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고 1000명 이상의 수감자가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빅조는 박서연 씨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식당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박서연 씨 앞에 우뚝 섰습니다. 어이 꼬마, 우리는 내 장난감이 아니야. 실험 대상도 아니고. 알겠나? 그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수감자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사태를 각오했습니다. 이대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박서연 씨가 다칠지도 모른다. 그런 공포가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 씨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빅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요리를 만들어 주셨나요? 어렸을 때 특별한 날에 먹었던 추억의 음식이 있나요? 그 질문에 빅조는 명백히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의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당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말을 잃었습니다. 빅조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는 다시 위압적인 표정으로 돌아와 나한테 신경 꺼 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의 표정 변화를 보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에 부드러운 빛이 깃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았습니다. 박서연 씨의 질문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식당을 나선 후 박서연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터 소장님,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명 따뜻한 기억이 잠들어 있을 겁니다. 제 일은 그 기억의 문을 요리의 힘으로 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박서연 씨가 실제로 교도소의 주방을 둘러보았을 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주방으로 안내하며 솔직하게 현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서연 씨, 우리의 예산은 한 사람당 하루에 고작 $2 50센트입니다. 이것으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녀의 표정에 순간적인 곤혹스러움이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방 설비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20년 이상 된 낡은 화구, 녹슨 조리도구, 용량 부족의 냉장고,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설비로 1,500명분의 식사를 만드는 건가요? 라고 박서연 씨가 물었을 때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예산 삭감으로 설비 투자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어려웠던 것은 지역 업체들의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박서연 씨를 데리고 식재료 조달처를 돌아다녔을 때 많은 업체들은 교도소 식사, 그런 데에 제대로 된 식재료를 팔 수는 없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정육점 주인은 범죄자에게는 범죄자다운 식사로 충분하잖아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느꼈지만 박서연 씨는 냉정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서연 씨의 행동력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혼자서 지역 농가들을 한 집 한 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의 교도소에서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농가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서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감자도 인간입니다. 그들에게도 맛있는 식사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분명 마음이 담긴 요리가 그들의 갱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진솔한 자세로 농가 사람들에게 계속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협력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농장의 할아버지가 모양은 못생겼지만 맛은 똑같은 채소가 있네. 그걸로 괜찮다면 싸게 넘겨주지 라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그 채소를 보고 모양이 예쁘지 않은 채소가 오히려 맛이 더 진하고 맛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지역의 한인마트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 사장님이라는 주인은 같은 한국인으로서 돕고 싶습니다. 조미료는 원가로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국의 맛을 재현할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박서연 씨는 한정된 식재료로 혁신적인 요리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저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콩고기와 소량의 진짜 고기를 절묘하게 조합하여 고기의 감칠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양을 늘리는 법. 채소 껍질이나 자투리로 상상 이상으로 깊은 맛의 육수를 내는 방법. 소장님, 보세요. 박서연 씨가 말하며 같은 당근을 다른 썰기 방법으로 조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채 썰어 볶은 것,
깍둑썰기해 조린 것, 얇게 썰어찐 것, 같은 재료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 전혀 다른 요리가 되었습니다.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었을 때 저는 요리의 깊이를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요리를 하면서 항상 같은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요리는 어머니의 사랑, 고향의 기억, 그리고 희망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는 동안 그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영양을 채우기 위한 식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닿는 요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서연 씨가 시작한 것은 수감자 한 명 한 명의 배경 조사였습니다. 이분의 출신지는 어디인가요?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어릴 적 추억의 요리는 있나요? 같은 질문을 교도관이나 때로는 수감자들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걸 조사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서연 씨는 사람은 저마다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텍사스 출신에게는 텍사스의 맛을, 뉴욕 출신에게는 뉴욕의 맛을 떠올리게 해주고 싶어요. 고향의 맛은 그 사람의 마음속 고향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노트에 수감자들의 정보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존스는 루이지애나 출신, 건보를 좋아함. 로드리게스는 멕시코계, 어머니의 타코 맛을 잊지 못함. 브라운은 어릴 적 할머니의 애플파이를 자주 먹었음. 이런 식으로 일주일이 지날 무렵에는 박서연 씨의 노트는 수감자들의 음식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한국인 여성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제 마음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박서연 씨가 교도소에 온 지 열흘째, 그녀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요리를 제공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12년간 소장으로 일해오면서 단 한 번의 식사에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날의 결과에 따라 우리 교도소의 미래가 결정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박서연 씨는 아침 5시부터 주방에 들어가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미국 남부의 전통적인 미트로프와 메시트 포테이토였지만 물론 그녀만의 방식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녀는 콩고기와 소량의 소고기를 교묘하게 조합하고 채소의 감칠맛을 최대한으로 끌어낸 소스로 맛을 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30분 전, 저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거나 오히려 약간 불쾌한 냄새마저 나는 식당에 오늘은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것만으로도 뭐라 표현할 수 없이 맛있는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교도소 주방에서 나는 냄새인가 하고 제 코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그 향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교도관들도 마찬가지로 놀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베테랑 교도관인 톰이 저에게 다가와 소장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데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라며 흥분한 듯 말했습니다. 수감자들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그들은 줄을 서서 식사를 받으러 갔지만 그 표정이 명백히 달랐습니다. 보통이라면 무표정이거나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날은 많은 수감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게 무슨 냄새지?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받은 수감자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베테랑 수감자가 마치 레스토랑 같잖아. 이게 정말 우리 식사란 말이야. 라고 옆에 수감자에게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식사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는 그들이 오늘은 흥미진진하게 요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한 입 먹은 수감자가 저도 모르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 마치 전류가 흐른 것처럼 다른 수감자들도 일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놀라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일까? 이런 맛을 맛보는 건 이라는 나이든 수감자의 목소리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이 교도소에 있는 베테랑으로 항상 식사에 불만을 토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으로 맛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바로 그 빅조 맥그리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평소처럼 경계심을 드러내며 요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입 먹자 그 표정이 명백하게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적의가 누그러지고 무언가 그리운 것을 떠올리는 듯한 온화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날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식사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2년간 소장을 맡으면서 식사 시간에 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평소라면 반드시 누군가가 식사를 바닥에 던지고 그것을 계기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감자들은 조용히 하지만 명백히 만족스럽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것은 맛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네. 같은 감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머니의 요리를 떠올린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수감자도 있었습니다. 식당 전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온화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식후의 광경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평소라면 바닥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의자는 뒤집혀 있으며 접시는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날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감자들은 자신의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 정성스럽게 쌓아 반납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는 식당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하고 몇 번이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15년간의 교도소 근무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온화한 식사 시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주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박서연 씨,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라고 흥분해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소장님,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도소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부터 수감자들 사이에서 오늘은 뭐가 나올까? 어제 미트로프는 최고였어. 라는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의 표정을 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수감자들 간의 대화 내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싸움 이야기나 불만 이야기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옛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요리, 고향의 맛, 가족과의 추억 같은 화제가 늘어났습니다. 요리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따뜻한 기억을 일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며 박서연이라는 여성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식사로 이렇게까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서연 씨의 다음 도전은 교도소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였습니다. 빅조 맥그리거라는 남자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로 다른 수감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그를 바꿀 수 있다면 교도소 전체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박서연 씨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빅조의 개인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슬픈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본명이 조셉 맥그리거인 그는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할머니 메리 맥그리거의 손에 자랐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라고 박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파일에 따르면 메리 할머니는 지역에서도 소문난 요리 실력자로 특히 치킨 앤 덤플링이라는 남부 전통 요리를 잘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이 요리를 만들어 어린 조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가 10살 때 일어났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할머니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의지할 곳을 잃은 그는 시설을 전전하다가 이윽고 비행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5년간 그는 할머니의 맛을 다시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파일을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그 요리에 있어요. 할머니의 치킨 앤 덤플링을 재현할 수 있다면 분명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그녀의 비범한 통찰력을 느꼈습니다. 그 후 박서연 씨는 일주일에 걸쳐 시제품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치킨 앤 덤플링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이 있는 요리입니다. 닭고기의 감칠맛을 우려내고 밀가루 반죽인 덤플링의 식감을 적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한정된 예산과 재료로 1940년대 텍사스의 가정 요리를 재현해야만 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지역의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당시의 레시피에 대해 청취조사를 했습니다. 1940년대 텍사스에서는 어떤 조미료를 사용했나요? 덤플링 반죽은 어떤 굵기였나요? 같은 세세한 질문을 거듭했습니다. 한 90세 할머니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재료가 풍부하지 않아서 지혜를 짜내는 게 중요했단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 특히 참고가 된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의 시제품 제작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현대의 조미료로는 당시의 맛을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오래된 요리책을 참고하며 향신료의 배합을 몇 번이고 조정했습니다. 후추를 조금 줄이고 세이지를 더 넣어보죠. 덤플링 반죽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볼게요. 매일 작은 개선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빅조가 공장에서의 작업을 마치고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의 저녁 식사 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맥그리거 씨,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식당 한쪽 테이블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깊은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치킨 앤 덤플링이었습니다. 빅조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무슨 꿍꿍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할머님께서 만들어주셨을 법한 요리를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빅조는 처음에는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리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그의 기억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이 냄새는 그가 중얼거렸을 때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한 입 요리를 입에 넣는 순간 빅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식당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 205cm의 거한이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할머니 맛이야. 라는 말이 흐느낌과 함께 그의 입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35년 동안 다시는 먹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맛인데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마치 댐이 붕괴된 것처럼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식당 구석에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25년을 보내고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순수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리가 가진 힘의 위대함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빅조는 요리를 계속 먹으며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에 이 요리를 만들어 주셨어. 교회에서 돌아오면 항상 주방에서 이 냄새가 났지.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도 결코 화내지 않고 이 요리를 만들어 기다려 주셨어. 그리고 그는 박서연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이었어.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었다는 걸. 그 말에 박서연 씨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맥그리거 씨, 당신은 계속 인간이었어요. 그 감정을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라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날 밤을 기점으로 빅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위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보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서연 씨에 대한 경의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이 보스의 변화에 경악했습니다. 빅조가 변했어. 우리도 변할 수 있을지 몰라. 라는 희망의 목소리가 식당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자의 변화는 바로 기적의 연쇄 반응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우리 교도소에서 일어난 변화를 숫자로 나타내면 그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폭동 건수는 월 25건에서 0건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2년간 소장으로 일해오면서 폭동이 0건이 된 달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직원 이직률도 78%에서 12%로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오히려 다른 교도소에서 전직 희망자가 나타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무실 이용률은 70%나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감자들 대부분이 스트레스성 두통이나 불면, 위장 장애로 의무실을 찾았지만 마음이 안정되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대폭 개선된 것입니다. 한편 도서관 이용률은 500%나 증가했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율도 300% 증가했습니다. 수감자들이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감자들의 표정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얼굴이 이제는 온화하고 희망에 찬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인사를 해주는 수감자도 나타났고 그 중에는 소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걸어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 같은 나날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의 3개월 계약이 만료된다는 소식이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수감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식당에서의 발표 시간, 1,500명의 수감자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것은 나이든 수감자였습니다. 가지 마세요. 박서연 선생님이 안 계시면 다시 원래의 지옥으로 돌아가 버릴 거예요. 그 목소리에 이어 차례차례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분이 없으면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가 버릴 것 같아 두려워요. 그때 빅조가 일어섰습니다. 모두 들어봐. 박서연 선생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 그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야. 그녀가 떠나도 그 가르침은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 그러니까 모두 함께 감사를 표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일치단결하여 박서연 씨를 위한 송별회를 기획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손으로 한국 요리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애정이 담긴 수제, 김밥, 잡채, 된장찌개가 차려졌습니다. 이건 저희가 드리는 보답입니다. 라고 빅조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송별의 날,
식당에는 1,500명 전원의 서명이 담긴 거대한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서연 선생님께 당신은 우리에게 인간임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라는 글씨가 다양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눈물 자국이 묻어 있는 서명도 있었습니다. 빅조는 박서연 씨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박서연 선생님,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인이라고 당신을 얕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할머니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음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서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저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켠빛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 빛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걸어가 주세요. 박서연 씨가 떠난 후 우리 교도소는 확실히 계속해서 변해갔습니다. 빅조는 모범수로 가석방되어 요리 학교에 다닌 후 지역의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그의 가게에는 두 번째 인생이라는 의미의 세컨드 라이프 키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과자들의 고용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박서연 씨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단순한 요리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희망을 계속 품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3개월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한 명의 한국인 여성이 미국의 절망적인 교도소를 희망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한 요리가 낳은 진정한 기적입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기억이며 희망 그 자체입니다. 박서연 씨가 증명해준 이 놀라운 진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